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학생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어서 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이자 시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슬라이드를 먼저 보시면 이거는 최근 채권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좀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마 채권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좀 이 헤드라인을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증이 좀 유발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통상 그 기자분들이 헤드라인을 뽑을 때 헤드라인 자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도록 뽑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온 헤드라인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감이 있다, 어떤 내용일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건가요? 아마 뭐 여러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 멘트들도 있을 거고 그런 용어들이 좀 눈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생활을 하시면서 주로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접하시거나 또는 주요 기관들의 분석 보고서상에서 채권 관련한 용어들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을 조금이라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의 동향과 이슈 같은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개념과 좀 짚어봐야 되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의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 그리고 파생 상품으로 알려진 국채 선물 시장에 대해서 채권 시장의 이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향과 몇 가지 최근 국내외적으로 채권과 관련된 이슈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금융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느냐 여부인데요. 간접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금이 서로 필요하고 남는 돈을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은행이라는 또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라는 그 중간 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고요. 예를 들면 대출시장이라든지 예금시장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직접 금융시장은 이러한 중간에 중개하는 기관이 없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을 말하는데 크게는 단기금융시장과 자금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있습니다. 단기금융시장은 통상 만기가 1년 이하인 콜이나 RP, 기업 어음, 전단체 시장이 이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자본시장을 이루는 자본시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사실 주식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채권시장팀에 머물고 있지만 실제로 채권 거래를 해본 경험은 딱 한 번 있고요. 반면에 주식 투자는 상대적으로 주변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대학생분들 대부분이실 텐데 주식 투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상당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반면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극소수이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채권은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사실 알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금융상품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자가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투자자에게 정해진 일자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채무 증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해진 금액이라고 하면 채권에는 이자가 있습니다. 쿠폰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자와 만기가 됐을 때 상환돼야 되는 원금을 말합니다. 정해진 일자라 함은 그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자가 예를 들면 국고채 같은 채권의 경우는 6개월마다 이자가 발급이 되는데 그 6개월 텀이 정해진 일자가 되는 거고요. 만기가 됐을 때는 그 이자와 더불어 원금을 상환하게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채권은 다양한 주체가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뒷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정부는 국가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라에 낸 세금 외에도 채권을 발행을 통한 재원을 통해서 국가사업을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채라는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발행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 투자자들은 금융회사, 연기금 등의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채권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고정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식과 더불어 투자 상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주식과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채권은 상당히 안전한 채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채권 내에서도 사실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채권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시장,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채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건 국고채일 겁니다.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국고채라고 하는데 그 국고채는 상당히 안전한 채권인 반면 개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그걸 즉 회사채라고 부르는데요. 회사채 같은 경우는 발행 주체의 신용도라든지 재무 상태 등에 따라서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고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쉽게 신용 등급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채권의 특성을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설명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채권은 발행 조건에 원리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는 확정 이부 증권으로도 불리웁니다. 즉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해서 확정 이부 증권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기한부 증권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이런 겁니다. 정해진 발행자 입장에서는 내가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그 의무, 그리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받게 되는 이자와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받게 되는 원리금을 받는 것을 효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상환되기 때문에 만기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장기물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사실 회사채라고 해서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해서 모두가 장기물인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3개월물로 발행되는 은행채라든지 정말 그보다 더 짧은 만기로 발행되는 채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채권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은행이라든지 주요 이제 증권사라든지 경제 주체들이 채권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채권은 자본 조달 수단이자 투자 상품인데요. 이 외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표금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표금리라고 하면 생소한 용어이실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한다든지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출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줄 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의 금리를 책정해야 되겠죠. 그 금리를 책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건 만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 5년짜리를 받는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지표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에다가 여러분들의 신용도 등이 반영된 가산금리를 합쳐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금리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표금리라고 하고요. 예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기예금 1년짜리를 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은행채 금리에다가 일정 부분의 금리를 차감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행들이 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내에서도 지표금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바로 국고채 금리인데요. 특정 회사 A가 회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국고채인데 국고채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 즉 가산금리를 더한 것이 그 회사가 발행하게 될 채권의 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듯 채권 그리고 채권의 가치로 표현되는 금리는 지표금리, 특히 지표금리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상 매개체라는 이 역할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통화정책 파급 경로는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간하고 있는 한국의 통화정책,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인가요? 그 책자에 흔히들 보실 수 있는 표입니다.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이 통화정책 경로가 금리, 자산가격, 환율, 기대, 신용 말고도 위험 선호 경로라고 하나가 더 추가됐더라고요. 여기는 담지 못했는데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을 통해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채권과 금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오늘 25bp를 인하를 했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콜시장이라든지 그냥 단기 금융시장의 금리가 거의 비슷하게 연동되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차를 두고 또는 바로 즉각적으로 시장금리나 여수신금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금리도 하락하게 된다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더 쉽게 더 적은 비용으로 차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살 수도 있고 더 지출을 늘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수요를 자극하게 되고 나아가 이거는 이제 물가에도 어느 정도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금리 경로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것이 채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행은 이 금리 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대 경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지 않더라도 기대만 변경을 통해서도 시장이 금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재반 사항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소위 실제로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만 구두로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다면 시장은 선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 서서히 하락하게 되면서 그게 바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걸 기대 경로라고 하고요. 이것도 결국은 채권의 가치로 표현되는 금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중요한 매개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생산과 제공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에는 그리고 채권의 가격으로 표현되는 금리는 발행자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리 안에는 투자자, 경제 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현재 이벤트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1972년도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된 국고채권입니다. 저 또한 한 번도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지난달에 전자증권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러한 실물 증권들이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이 되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이미 전자증권이 발행되긴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시더라도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접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물증권에서 전자증권으로 이렇게 제도가 본격화한 계기는 간단합니다. 사실 이 실물의 발행과 유통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위변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그리고 거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채권과 주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을 약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채권은 발행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채무증권입니다. 내가 언제 만기가 됐을 때 다시 갚아야 되는 채무증권이라서 회계처리상 부채로 계리가 돼요. 반면에 주식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자의 지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는 채권자로서 경영에는 참가할 수는 없는 반면 주식 투자자는 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은 이자를 수령하게 되고 주식은 배당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익숙하지 않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주식은 언제든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장 중이라면. 근데 채권은 혹시 중간에 매매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보통 통상 만기까지 보유하는 특성을 가진 상품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내가 가진 채권도 주식처럼 중도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둘 다 중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채권의 경우는 만기가 되면 상환 요구를 하는 거고요. 주식의 경우는 만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주십시오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요청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과 관련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채권은 할인 발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에는 액면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발행할 때 이 채권의 가격인데요. 그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이 되는 경우는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이 되는 경우는 할증 발행이라고 하고요. 채권의 경우는 이 할인 발행이 가능하되 주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표현은 가볍게 언급만 했는데 주식의 경우는 중도 매매나 만기 보유 시에 시세 차익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당은 배당락1이라는 기준 시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은 시세 차익과 배당이 됩니다. 그러나 채권 투자에 따른 투자 수익은 좀 달라집니다. 중도 매매 시에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보유했을 때는 이자만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차이점이 있고요. 채권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발행 주체별로도 보증 유무별 그리고 이자 지급 방식, 모집 방식, 상환 기간 등등으로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종류는 정말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채가 보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보증채, 무보증채로 나누고 이자 지급을 할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표로 하느냐, 복리로 하느냐 단리로 하느냐 또 나뉘고 고정금리를 받느냐 변동금리를 받느냐 또 다르고 또 나뉘고 이렇게 나뉘다 보면 이게 차원이 몇 차원이죠.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채권 발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채권 수익률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표면 이자라는 것과 약간 혼동을 느끼실 수도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표면 이자는 실물 발행으로 한다면 이제 채권이 발행이 된다면, 지금은 실물 발행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실물 종이 안에 뒤에 넘어가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진 않지만 이 채권의 이율은 연 1할 3푼으로 합니다 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13%였겠죠. 이것을 표면 이자라고 해요. 표면 이자. 그러니까 매년 13%를 투자자한테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그 이자율을 표면 이자라고 하고요. 반면에 채권 수익률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데 좀 쉬울 거라 생각이 됐습니다. 자, 어느 회사가 발행한 채권 AB가 있다고 해봅시다. 표면 이자와 만기만 제외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채권을 사시겠습니까? 자, 채권 A는 표면 이자가 7%고 만기는 3년입니다. 반면 채권 B는 표면 이자가 8%고 만기가 5년입니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채권 A를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채권 B를 사겠다. 거의 대등한 것 같습니다. 거의 대등한 것 같은데요. 자, 채권 수익률은 이렇듯 개별 채권 간의 현금 흐름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채권 수익률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수취하게 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현재 유통시장에서의 가격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수식을 보시면 1년 후에 내가 받게 되는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 2년 후에 내가 받게 되는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 그리고 만기인 N년 후에 내가 받게 되는 이자와 내 원금에 대한 현재 가치를 모두 더했을 때 현재 가격과 같게 일치시켜주는 이 이자율 R을 채권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에서 보시면 채권 수익률과 가격은 역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채권의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오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예를 들었던 그 예시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수식에 이 조건들을 넣어보면 채권 수익률이 나옵니다. A의 경우 8.97%가 나오고요. B의 경우는 9.3%가 나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9.3%인 B채권을 구매하겠죠. 이렇듯 채권, 지금 앞서 채권 분류를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조합으로 채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개별 채권 간의 현금 흐름도 이 또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채권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채권 수익률이 필요한 거고요. 이 채권 수익률은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산출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크게 개별 채권,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에 한정된 요인과 그걸 내적 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이 내적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을 외적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기가 길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신용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이게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성 위험, 즉 내가 언제든 현금화 하고 싶은데 이 현금화가 잘 안 돼. 그러면 더 높은 수익률을 투자자는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이런 조건일 때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외적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개선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개선되면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겁니다.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또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늘릴 요인이 높아집니다. 즉 채권 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자, 우리 내내 수요와 공급 법칙이 여기서 바로 적용됩니다.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자금에 대한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남들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불러야지만 채권을 발행이 수월하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물가라든지 기준금리 인상도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경기가 개선되면 물가도 오르겠죠.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렸고요. 채권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방금 일정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채권 수익률과 관련된 재미난 지표가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바로 채권 수익률 곡선인데요. 이게 무엇이냐? 자, X축과 Y축을 그려보고 나서 이 X축에는 동일 채권, 그러니까 국고채로 한정합시다. 국고채의 만기가 6개가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이 있습니다. 가로축에는 국고채 만기별로 쭉 세워놓고 이 세로 Y축에는 그 특정 시점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채권 수익률을 찍는 거예요. 그 찍어보면 하나의 선이 나오겠죠. 그 선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수익률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현재 경기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어느 정도의 판단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고 서술을 해놨지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교과서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례로 상승형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자,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수익률 곡선입니다. 수익률 곡선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잔존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가 채권 수익률이기 때문에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경기 상승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경기가 좋아지려고 할 때 채권을 더 발행하려고 하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장기물 중심으로. 그렇겠죠? 하강형은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리고 낙타형은 좀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금융 긴축,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라든지 단기 자금 시장에 경색이 발생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단기 시장에서 경색이 발생하면 단기 위주로 금리가 폭등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는 장기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이 낙타형 수익률 곡선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채권 수익률은 지금 저는 한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의 지표로 설명을 해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 수익률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최종 호가 수익률이고 하나는 시가평가 수익률인데 산출하는 방식과 그 산출하는 기관의 차이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최종 호가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통상 금융투자협회가 10개 증권사로부터 매일 2차례 보고를 받아요. 아침 11시 30분과 오후 4시에 대상 채권은 국고채 6종과 총 통화채 회사채를 포함해서 17개 채권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고시를 합니다. 지금 우측에 보는 게 바로 이 17개 채권에 대한 고시된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산출된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증권사가 그러니까 채권을 중개하는 증권사가 호가를 부르는 거거든요. 최종 호가를. 증권사의 의견인 거고요. 반면에 시가평가 수익률은 우리나라에는 채권을 평가하는 기관이 총 4개가 있습니다. 한국 신용평가라든지 기업평가라든지 그런 4개 민간평가사로부터 그들은 매일 특정 채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채권의 위험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금리는 어떻게 되고 이 평가한 금리를 평균한 수익률을 시가평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통상 어떠한 경우에 최종 호가 수익률을 쓰고 시가평가 수익률을 쓸까요? 사실 실무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국고채를 본다면 최종 호가 수익률을 주로 보고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증권사가 고시한 증권사의 호가인 거고 여기서는 신용평가사, 그러니까 채권평가사의 어떻게 보면 평가인 거고 약간의 개념이 다르지만 추세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유통을 치는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이 최종 호가 수익률을 써도 무관할 겁니다. 그런데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국고채에 비해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데요. 회사채를 최종 호가 수익률을 사용하게 된다면 플럭추에이션 변동이 상당히 심해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약간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 시가평가 수익률을 사용하곤 합니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네. 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여기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금리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 수익률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지표죠. 듀레이션입니다. 자, 듀레이션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채권 투자했을 때 투자한 자금을 평균적으로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느냐를 기간으로 나타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좀 극단적인 채권을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만기는 10년. 만기는 10년이고요. 금리는 표면 이자율은 20%입니다. 표면 이자율은. 좀 극단적이긴 하죠. 자, 현금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뒤에 제가 받게 되는 돈은 20% 원금 10,000원에 대한 이자율 20% 즉 2,000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2년 뒤에는 또 2,000원을 받게 되고 총 4,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다 보면 5년 뒤에는 제가 이자로만 10,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10,000원이 내 원금과 동일하게 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가정을 하나 덜 했는데요. 미래에 받게 될 돈을 현재 가치로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받게 될 이자 10,000원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산출하고 그리고 만기에 받게 된 원금도 현재 가치로 산출해서 이러한 수식에 넣으면 듀레이션이 산출이 됩니다. 듀레이션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산출되는 정도로만 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듀레이션은 이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만기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듀레이션은 길겠죠. 그리고 표면 금리가 클수록 듀레이션은 짧습니다. 받게 되는 단기적으로 받게 되는 돈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듀레이션은 짧아지게 되는 거고요. 할인채 듀레이션은 만기와 일치합니다. 아까 할인이란 개념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액면가액보다 지금 채권 발행하는 가격이 낮으면 할인채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액면가액은 방금 예를 들었듯이 10,000원이에요. 근데 10,000원인데 1년 만기이고 10%인 채권입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11,000원 원금과 함께 이자 1,000원에서 11,000원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 이자 1,000원을 제하고 액면가에서 이자 1,000원을 제한 9,000원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할인 발행을 했을 때 투자자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받을 것을 미리 할인했기 때문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요. 만기가 됐을 때 내가 9,000원을 투자했는데 10,000원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채 듀레이션은 만기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인채와 대조되는 이표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채권 이표채의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짧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금리 미래 받게 되는 이자의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보다 만기가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만기 수익률이 클수록 듀레이션이 짧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듀레이션을 채권 시장에서 유심히 봐야 되느냐?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의미합니다. 즉 앞선 이 식에서 이 채권 수익률 R로 미분을 해서 넘기고 하면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산출 방식은 재무책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입니다. 자,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말하는데, 자, 듀레이션, 이 D가 크면 클수록 금리가 변화할 때 채권 가격 변동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아직도 좀 개념적으로 와닿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100억 원의 채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듀레이션이 1년이고 1년인 경우 있고,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똑같은 원금 100억 원을 투자하고 듀레이션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년짜리 100억 원에 투자했고 여기는 듀레이션이 10년인 100억 원에 투자했습니다. 자, 만약에 금리가 상승합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저나 옆에 있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평가 금액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짧고 이 친구는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저보다 크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있어서 채권 가격이 훨씬 크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여기서 설명해 볼게요. 듀레이션이 1일 경우에 수익률이 1% 하락으로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1% 하락했을 때 제 채권 가격은 1%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듀레이션이 10년인 제 친구는 제 수익률이 1%포인트 하락했을 때 채권 가격은 9.5%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수식에 넣어보면 이렇게 계산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금리 인하와 금리 상승 기대에 따라서 이 채권 투자자들의 전략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금리 하락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금리가 하락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듀레이션을 어떻게 가져가야지 현명한 투자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 채권을 많이 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가면 적은 수익률 변동에도 내 가격 변동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맨 처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연기금 20개월 만에 듀레이션 축소, 이유는? 이라는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내용은 봐야 알겠지만 추정컨대 이 당시 금리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질 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간다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액을 돌리는 연기금이라든지 증권사들은 이 듀레이션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네. 자, 지금까지는 채권 시장 관련한 수익률이라든지 듀레이션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채권 시장을 이루는 발행과 유통 시장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국채 선물 시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리면서 가볍게 계속 언급은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들은 대부분 관련 근거 법률에 의해서 발행이 됩니다.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고채라든지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들은 각각의 국제법, 주택법, 국고금관리법에 의해서 발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은 즉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은행채는 은행법, 회사채는 상법에 의해서, 그리고 특수채권은 각각 특수 법률에 의해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거의 대부분의 채권들은 이제 발행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단 회사채만 빼고, 회사채는 2012년도 경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발행하는 회사의 순자산의 4배까지만 발행이 가능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 발행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회사채를 무한대 발행할 수 있을까요? 발행 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나는 돈을 많이 빌려야지 해서 시장에서 채권을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구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회사채에 대해서는 발행 한도를 폐지했을까?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회사는 사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제가 회사라고 한다면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기 자본은 지금 상당히 적어요. 상당히 적어. 물론 1,000억 원보다 많다고 생각해보세요. 2,000억 원이 내 자기 자본이야. 근데 시장에 나가서 또 1,000억 원을 빌리고자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할까요? 또는 1,000억 원을 초과한 예를 들어 1조를 발행한다고 해봅시다.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또는 내 회사가 만약에 회사는 앞서서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채권은 발행자 입장에서는 채무이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면 재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유통수익률을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무한정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감내하고라도 채권을 무한정 발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회사채는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특정 수준을 발행 한도로 시장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채권 발행 규모는 약 2,000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 시가총액 현재 기준은 한 1,600조 정도 되는데 그보다 한 400조 정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 약 30%를 나라에서 발행한 국고채가 차지하고 있고요. 국고채는 이제 사실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을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됐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도 재정정책 확대 필요성 등에 의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현재 이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점을 이뤄내서 이 채권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좀 넣어뒀는데요. 국채와 국고채 차이를 아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제가 계속 국고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국채와 국고채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가 국고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채를 이루는 채권들은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 열거된 4가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고채와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이 4가지 종을 우리는 국채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 국고채 여기 수정해 주십시오. 국채 발행 절차입니다. 국고채가 아니라 전반적인 국채 발행 절차를 말하는 건데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채 발행 계획도 같이 언급했습니다. 내년도 국채 발행 얼마 발행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슈 부분에 따로 언급을 하겠고요. 여기서는 그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발행된 절차를 가볍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예산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는 해당 부처와 합의해서 국채발행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국채발행 동의안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심의해서 통과시키고요.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국회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제 국회 판단에 달린 문제고요. 이렇게 해서 국채가 최종적으로 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이제 국채 관련한 기재부의 발표 단계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국채 발행 계획은 국회에 제출했고 아마 12월 중에 최종 심의 통보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 및 상환 메커니즘인데요. 한국은행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발행과 상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채 관련 주요 제도입니다. 앞서 국고채 시장이 많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제도들이 보완되면서 그 성장을 어떻게 촉진시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이 국고채 전문 딜러 제도도 국고채 전문 딜러 제도와 조기 상환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는데 이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국고채 전문 딜러 PD라고 불리우고요.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면 통상 채권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채권을 만기 보유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 채권을 매수하면 뭐 10년, 20년, 길게 30년까지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서두에서 채권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짚어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표금리로서의 역할과 한국은행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의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한다는 그 역할,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채권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고 내가 언제든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도록 시장이 갖춰져야지만 채권의 역할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투자자들도 올바른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국고채 전문 딜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은행과 증권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의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가를 양방향으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 종목별로 발행 물량의 10%는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의무가 주어지고 있고 반대급부로 혜택도 있습니다. 국고채 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국고요구 자금을 저리로도 융자받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유인이 있어야지 이들이 의무를 짊어지게 되니까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이들의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국고채 조기 상환 제도를 설명드리면, 자, 이 바이백은 정부가 국고채 발행 자금이나 공공자금 관리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국고채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고채를. 왜 그럴까요? 정부 입장에서. 크게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적어놓은 것 같이 특정 시점에 내가 상환해야 되는 물량이 몰려 있다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좀 크겠죠.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있을 때마다 조기 상환을 함으로써 그 재정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유통시장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장내, 장외 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채권은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래소, 그러니까 장내시장에서 거래가 되려면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표준화 현금 흐름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있다 보니까 표준화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뭐 국가의 여러 가지 노력들로 인해서 최근 이제 장내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중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외시장은 통상 100억 원 단위로 거래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이제 일반 채권 시장이라는 이제 소액 채권 시장.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위탁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채 전문 유통 시장은 정부에서 이제 국고채를 발행할 때 앞서 설명드린 PD사들에게 입찰을 요구하거든요. 그 시장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PD사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고채를 발행했을 때 그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PD사이지만 PD사들에게 위탁을 통해서 참여가 간접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내시장은 한국거래소, 이건 주식시장과 똑같죠. 장외시장은 브로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과 똑같은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요. 장외 유통시장은 이제 통상 이제 메신저로 많이 거래를 합니다. 오늘 얼마. 근데 메신저 할 때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증권사 분들인데 투자하시는 분들 1분 1초 그 초 차이로도 상당히 그 자기의 수익이 변동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메신저 문구를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소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초성으로 많이 부르는 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메신저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채권 유통시장의 규모를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 9월까지 채권 거래 규모는 일평균 한 27조 원 정도이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국고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사채가 녹색인데 회사채 상당히 미미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다음으로 좀 큰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채가 그나마 발행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장내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나라에서 이제 장내 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했거든요. 그래서 연초 대비 최근 한 170에 거래 규모 비중으로 거래 규모 기준으로 한 170배 이상 좀 성장했습니다.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외 거래가 주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쉬는 시간 갖지 않고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선물 시장인데요. 국채 선물 시장은 파생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파생 상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또는 문구가 있나요?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위험하다, 리스크가 크다 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파생 금융상품과 증권, 이런 채권과 주식 같은 증권의 그 구분하는 기준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한국 금융시장 관련한 법률에 따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원금보다 원금을 초과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그건 파생상품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가 연계 증권 ELS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는 원금을 초과해서 손실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생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그것은 그냥 증권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에 많이 언급된 DLF, DLS 뭐 이런 상품들 그 또한
파생이 아닙니다. 파생 상품이 아닙니다. 파생 상품은 원금을 초과해서 손실이 가능해야지만 파생 상품인 것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겠죠. 자, 파생 금융 상품이란 다시 말하면 이제 통화라든지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형태별로는 이제 선물, 옵션, 스왑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초 자산별로 보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이 금리를 기초로 했을 때 파생 상품은 국채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국채 선물이란 가상 국고채의 일정 수량을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시점에 매매할 것을 약속한 파생 금융 상품이다. 참 어렵죠, 사실. 가상 화폐는 알겠지만 가상 국고채는 또 무엇이며 행사가, 만기일 와닿지 않는 설명인데 쉽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하여튼 선물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량을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시점에 매매할 것을 약속한 거래예요. 근데 그 기초 자산이 가상 국고채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가상 국고채이지만 왜 가상 국고채라고 써놨냐면 이 가상 국고채를 구성하는 바스켓이 있습니다. 하나의 장바구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바구니 안에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고채 상품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묶음으로 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금리라든지 가격을 뭐 평균을 했든 가중평균을 했든 산출해서 하나의 바스켓을 이 가상 국고채라고 호칭을 하는 것뿐입니다. 실상은 지금 현재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국고채, 현물이 기초자산이 되는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국채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국채 선물은 왜 거래하게 될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만 언급됐는데 첫 번째로 해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해지라고 하면 가격 변동 위험을 상쇄시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자, 제가 오늘 국채를 100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금리가 하락해요. 그럼 저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다고 답변하셔야죠. 네. 자,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아까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자,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 채권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근데 반면 금리가 상승해요. 금리가 상승하면 저는 울상일 거예요.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채권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울상일 겁니다. 이런 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국채 선물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제가 현물에 대한 투자 익스포저를 100억 원으로 뒀어요. 그러면 국채 선물 매도를 저는 하는 겁니다. 익스포저를 100억 원 규모의 국채 선물을 매도를 걸어 놓으면 제가 예상대로 뭐 금리가 하락해서 내 채권 가격이 높아진다면 저는 현물에서는 이득이지만 선물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게 되겠죠.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상승하게 되면 현물에서는 손해지만 선물에서는 저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좀 헷갈리실 수도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현물을 보유한 사람들은 안 좋습니다.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반면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현물을 보유한 채권 투자자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내 채권 평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채권을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향후 금리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나는 이 선물 해지를 합니다. 국제 선물을 매도를 해서 제가 실제로 시장금리가 높아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국제 선물을 매도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장금리가 높아졌을 때, 시장금리가 상승했을 때 그 현물 채권에 따른 평가 손실이 국제 선물 매도에 따른 평가 수익으로 상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상쇄가 되는 것을 완전한 해지라고 하고요. 일정한 비율로 완전히 해지시키지 않는 것을 부분 해지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러면 뭐더러 선물을 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에 현물에 100억 원의 익스포저를 만들어 놓고 또 국제 선물에도 100억 원의 익스포저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똔똔 아니냐, 완전 해지의 경우는. 근데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증거금인데요. 선물은 실제로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100억 원의 0.6%를 투자하게 됩니다. 100억 원의 0.6%가 얼마일까요? 1억 원의 0.6%는 60만 원입니다. 100억 원은 6천만 원이겠죠. 단돈 6천만 원으로 완벽한 해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단돈 6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저는 현물 채권에 100억 원의 익스포저를 가져가는 대신에 선물에서는 단돈 6천만 원의 익스포저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지하게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해지 거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그래서 사실 이거랑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이 레버리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즉 위탁 증거금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투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167배까지 최대 레버리지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들이 이를 활용해서 방향성 거래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써놓지 않은 설명드려야 할 부분은 그 차익 거래가 또 있거든요. 자, 국제 선물에는 이 가상 국고채에 대한 이론 가격이 있습니다. 이론 가격. 즉 이론 가격이라고 하면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가상 국고채를 이루고 있는 바스켓에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품들로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산식을 통해서 이론가가 나오거든요. 그 이론가가 실제 시장에서, 국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국제 선물 가격과 괴리가 발생했을 때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죠. 자, 이 부분 다시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국제 선물은 현재 3가지 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유통되는 것은 5년물을 제외한 3년물과 10년물 2종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도 이 부분은 사실 채권 투자 자체도 생소한데 국채 선물은 아마 더욱더 생소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채 선물은 액면 가격은 1억 원이고 호가 단위는 소위 1틱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평균 거래 규모는 상당합니다. 그 앞에서 채권 유통시장에서 일평균 채권 거래 규모가 26조, 27조 원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국제선물시장도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이거는 실제 이 증거금률로 표현된 금액을 말하는 거고 실제 순수하게 국제선물로 들어간 현금 유입된 양을 보려면 이 금액에 아까 증거금률을 곱하면 아마 나옵니다. 국제선물 거래 비중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금융투자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투자업은 증권사나 선물사를 말하는데 주로 증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제선물시장은
외국인과 이제 증권사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물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자, 현물은 물론 이제 장외 거래 위주로 거래가 되지만 장내 국제 선물처럼 장내 거래도 있다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현물은 통상 최대 4일까지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채권을 사면 결제는 내일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도 될 수 있고 그 다음날 될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국제 선물은 매일매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손익 금액을 자동적으로 정산해서 일일 정산 제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국채 선물과 국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아까 국채 선물을 처음에 소개해드렸듯이 파생 상품은 기본적으로 기초 자산 가치 변동에 의해서 이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파생 금융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채 선물이 국채 현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메커니즘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국채 선물에는 이론 가격이 있어요. 복잡한 산출식이 들어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선물의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보유 비용을 더하고 수익을 차감해서 이론 가격이라는 게 산출이 됩니다. 그 이론 가격이 현재가와 괴리가 발생했을 때 앞서 잠깐 설명드린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가가 이론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국채 선물의 현재가가 국채 선물의 이론가보다 높아.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 높은 가격을 팔고 낮은 가격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인 국채 선물을 매도하고 낮은 가격인 현물을 매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론가가 현재가보다 높다면 높은 현물을 매도하고 낮은 선물을 매수하게 되는 차익 거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채 선물을 사면 국채 선물 가격이 변하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현재가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론가와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인식한 기관 투자자들은 이 메커니즘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현물을 매수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샀을 경우에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국채 금융시장에는 현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현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럼 현물 가격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금리로 따지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국채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소위 이제 웹더 도그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다음 그래프는 실제 간단하게 그래프만으로도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간단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괴리가 발생했을 때 선물과 현물 가격은 결국 균형 수렴에 수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파란색은 국채 선물 가격이고요. 빨간색은 국고채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완벽한 역의 상관계수를 찍어보면 거의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우측 그래프는 국채 선물 시장의 외국인이 현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매수를 하면 금리는 하락하게 되고 매도를 하게 되면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보다는 상관계수는 낮을 거로 예상이 되지만 어느 정도 좀
인과관계는 있어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개략적인 이제 채권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앞으로는 그 최근 채권 시장 관련한 동향과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향은 한국은행에서 주로 이제 금리와 그리고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장기 시장 금리입니다. 보통 장기 시장 금리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국고채 금리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4년도 이후부터 좀 살펴보면 저희 기준금리가 이 14년 이후에 총 5회가 인하되고 2회가 인상됐는 그리고 나서 최근에 1회가 인하게 됐습니다. 그 흐름과 어느 정도 좀 국채 금리가 좀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 기준금리 흐름과 벗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완벽히 기준금리를 따라간다고 할 수 없는 게 사실 이 장기금리에는 그 기준금리 외에도 뭐 대외 여건이라든지 향후 경기나 뭐 물가에 대한 전망 여러 가지 기대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추세를 항상 따라간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17년도 부분에서 좀 많이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상당히 쭉 추세적으로 낮아오다가 16년 하반기부터 급하게 반등해서 한 18년 초반까지는 쭉 상승기가 됐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신행정부가 발족이 됐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제시한 공약들로 미뤄봤을 때 향후 미국은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이 좀 강했습니다. 자, 앞에서 채권 수익률 결정 요인에서 수급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재정 정책을 확대한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 시장에 국고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는 높아지겠죠. 근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뛸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사실 이제 대내적인 요인들 외에도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글로벌한 요인들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외 개방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 많이 그 개방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저희 나라 금리도 동반하여 이렇게 상승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17년도 들어서는 이제 트럼프와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화염과 분노 이런 발언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핵실험도 강행하고 그러면서 이때 우리나라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높아졌었습니다. 보통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니까 주식에 비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대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돈이 주식보다는 채권으로 몰리게 돼서 채권 가격은 높아지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는데 자, 우리나라 이슈인 경우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이슈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모두 다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금리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년도 중반부터 쭉 하락했죠.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나 우려도 높아지고 그런 대외 요건의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추세적으로 다시 재차 하락하게 됐습니다. 19년도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 슬라이드는 19년 중만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보시면 금년 초반에는 좀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가 5월 들어 급격히 하락합니다. 금리가 5월부터 정확히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가 됐습니다. 5월부터 그 영향을 받아서 글로벌 금리와 동반해서 큰 폭 하락을 했고요. 지난 8월 19일자 3년물 기준으로 1.09%를 기록했는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때 이제 시장에서 자주 접했을 법한 기사는 아마 1% 기준금리 들어가나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뭐 0%대까지도 예상한 기관들도 좀 많았었고요. 그러다가 8월 하순부터 급격히 또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하다가 최근에 좀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때 반등한 배경은 뒤에서 일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급 대외 요인보다는 수급 이슈가 먼저 좀 불거졌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국고채 발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행 예정으로 제시한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였고요. 국고채 내년도에 사상 최대 규모로 발행할 걸로 예고를 했고요. 플러스 안심전환대출 관련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사실 안심전환대출은 15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로 보면 두 번째 출시가 되는 거였는데 이게 왜 채권 시장의 수급에 수급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냐면은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나라에서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는 거거든요. 저리로 바꿔준다는 건데 그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양수해서 저리의 안심전환대출로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금공은 이 모아진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하나의 풀로 만들어서 MBS라는 걸 발행합니다. 주택저당증권이라고. 그러니까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돼서 결국은 종착역은 MBS를 발행하는 거예요. MBS도 채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의 규모 등에 대해서 시장은 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안심전환대출이 20조 원 전환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MBS 발행도 그 수준과 버금갈 정도로 발행될 걸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 이제 채권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국고채 발행이 많이 늘어난다. 그 하나랑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MBS 발행이 또 빠르면 이번 연도 12월부터 있을 예정이다. 이 두 가지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채권시장 참가자들에게 좀 우려를 좀 자극시켰던 것 같습니다.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른다. 그래서 이때 반등을 하게 됐고요. 9월 들어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슈가 다시 또 긍정적으로 작용했어요. 워싱턴에서 뭐 회담을 재개할 것이다. 뭐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둔화됐죠. 상대적으로 주가는 오르고 금리는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게 최근의 금리 동향입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도 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기사 접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제 트럼프가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발언들 기대감에 상당히 빠르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수익률 곡선을 배웠으니까 우리나라 수익률 곡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사실 동일 채권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그 국고채는 6개 구간만 발행되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으로 단기 구간을 좀 이렇게 보완해봤어요. 이렇게 그려봤더니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기 직전 4월 말에 비해서 3년물 기준으로 국채 3년물 금리 기준으로 최저점을 찍었던 8월 19일 상당폭 하락했죠. 하향 이동을 했죠. 수익률 곡선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약간 소폭 반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통화안전증권을 보시지 마시고 국고채 이쪽만 보신다면 어때요? 우상향인 걸로 보이시나요? 어느 정도는? 네. 약간 우상향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다음으로 좀 저희 채권 관련해서 금리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총 127조 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또한 사상
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견실하다는 걸 방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라든지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하지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하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최근에 IMF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 뭐 대외 불확실성이라든지 대외 여건이 악화됐을 때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는 안전투자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국지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좀 대규모로 빠져나간 경우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보유 잔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 자금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이슈 한 4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그 연준은 16년, 그러니까 15년 말부터 총 9차례 225bp를 인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7월과 9월 2차례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한 배경은 사실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성장세가 견실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고용 상황은 뒤에 보시면 실업률이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 배경은 대외 여건, 그러니까 미래 전망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고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약해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우측에 보시면 연준에서 물가 정책 목표의 지표로 보는 게 이 PCE 물가거든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해서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좀 이렇게 평평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마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 연준의 의장이죠. 파월 의장께서 기자 발언,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고 난 직후에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보험적 성격이다. 파월께서 이제 과거 사례를 2개를 언급을 해줬어요. 하나는 1995년도, 하나는 1997년도 사례거든요. 1995년도에는, 그러니까 94년도, 그 95년도 직전 년에 한 300pp 정도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미 연준에서. 그에 따라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둔화됐었던 시기였고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3차례 인하를 했습니다. 98년도는 러시아 디폴트 사건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사의 부도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영향이 좀 어마어마했었는데요. 그 내부적인 이슈 또는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미 연준 그 당시에도 한 두 차례 정도 인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를 보험성 성격이었다고 파월이 규정을 했거든요. 뭐 물론 처음 파월이 규정한 건 아니고요. 그 부의장으로 있는 플로리다라는 사람이 처음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이번에 금리 인하가 보험적이라는 얘기는 향후에 이제 과거 경험을 봤을 땐 95년도 사례는 3번 인하했는데 그럼 3번 이상은 넘길 수 없나? 뭐 이런 예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직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미 연준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뭐 미중 무역 분쟁 관련 불확실성, 여러 가지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기인해서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적인 성격이었다는 발언과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이 점도표라는 거를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매파적. 자, 이거는 사실 정치 용어에서 시작됐었습니다. 좀 뭔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뭐 강경하게 부인하거나 그런 강경파들을 헛기시 하다고 미국에서 처음 얘기했었고요. 반면에 되게 온순한 사람들을 도비씨라고 했는데
현재 와서는 이게 이제 뭐 연준 또는 이제 세계 중앙은행,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스탠스를 평가하는 하나의 용어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파적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매파적이라 하면 금리를 더 생각보다 덜 빠르게 인하한다든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서 금리를 높인다든지 그런 쪽 주장이거든요. 매파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보험적 성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점도표가 왜 매파적이었냐 설명을 드리면 지난 9월 FOMC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막 이거는 지금 사실 미 연준 17명의 위원들이 매 분기 말마다 금년 말이 되면 우리의 정책 금리는 이 정도 수준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또는 전망하는 도표이거든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지난 9월 FOMC에서 5명의 위원이 그 당시 금리를 인하해서 지금 이 밴드 안에 있었거든요. 정책 금리가 1.75에서 2.0인데 그보다 높은 2.25에서 2.0 그리고 현재 수준인 2.0에서 1.75 반면에 7명의 위원은 현재 수준보다 25bp 낮은 1.75에서 1.5를 올해 연말 기준 정책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밑으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점도표가 공개되기 전에 예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막 뛰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이제 시장은 또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되게 허키시컷이라는 용어가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FOMC가 이번 달 말에 또 예정돼 되어 있죠. 시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이번 달 말에 미 연준이 또 한 차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74%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어주시고요. 10월 10일자로 74%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걸로 예상하는 시각이 좀 우세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왜 연준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중요하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금리는 장기 금리는 특히 미국 금리와 많이 연동되어 움직입니다. 동조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 금리의 방향은 이렇게 달리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 금리는 노란색과 하늘색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미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 글로벌 경기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상당히 유념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미국채 금리 역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지난 8월 달에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만기가 높을수록 금리가 더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년물 금리가 2년물보다 낮게 형성이 돼 있었던 시점이 한 며칠 있었습니다. 지금 미미하긴 한데 이 부분이거든요. 최대 마이너스 5bp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60년대 이후 8차례의 경기 침체 전에 모두 이 10년 2년물 금리가 역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당장은 아니지만 이 시차를 두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도 침체될 것이다. 시장의 우려가 그 당시에 좀 팽배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역전이 다시 해소가 돼서 그때 당시보다는 그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여전히 이에 대한 논쟁은 좀 뜨겁습니다. 이 10년, 2년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의 신호라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라는 견해가 양분하고 있는데 시장 대세는 아마 아니라는 견해가 좀 우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고채 3년과 기준금리, 국고채 10년과 빠졌는데 3년입니다. 국고채 3년 차를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빨간색인 10년물과 3년 차는 아직도 이제 양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3년과 기준금리는
지금 역전 현상이 지난 5월부터 좀 지속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속 기간은 사상 최장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경기 침체 전조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자, 또 하나 이슈는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 채권 증가입니다. 자, 채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인데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겁니다. 채권 수익률이. 처음에 내가 이 채권 샀을 때는 수익률이 플러스였는데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 채권들이 다 포함돼서 현재 한 17조 달러 정도 되고요. 이것은 전체 투자증권 기준으로 약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현재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인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마이너스 채권 금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이너스 채권 금리가 크게 늘어났냐? 내내 설명드렸다시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그런 우려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상 시장 금리가 크게 낮아진 데 주로 기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지난해 말과 현재 시점에 수익률 곡선 크게 하향 이동했죠. 독일 국채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 4일 기준으로는 전 구간이 마이너스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날짜 기준은 플러스이긴 한데 30년물이 그 당시 최근까지도 마이너스 금리를 전 구간에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크게 늘어나면서 좀 크게 두 가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자금 조달과 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 은행에는 예금이 많이 들어오는 반면 채권을 사면 마이너스예요. 채권 수익률이. 손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미스매칭에 따라서 그런 기관들은 고위험이나 고수익, 저유동성 상품 투자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운용에 있어서 마이너스 채권 이외의 여타 상품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구조화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체 투자 자산들에 대한 투자도 늘릴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달 측면에서는 예금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예금 안 받습니다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억 원 이상의 을 보유하고 있는 예금자에게 연 0.75%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예금 금리를 주는 게 아니라, 예금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은행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간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려는 지금은 추세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아지거나 재반 여건들이 변화했을 때 금리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여타 채권들, 플러스 수익률인 채권들에 비해서 이 마이너스 수익률 채권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 촉발되는 금융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 하나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살펴본 세 가지는 해외 이슈였고요. 우리나라 이슈는 수급, 아까 좀 전에 설명 가볍게 드렸지만 수급 이슈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국고채 발행이 크게 높아지고 크게 증가하고 안심전환대출 관련한 MBS도
19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 20조 원 정도로 발행할 것이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공급이 많아짐에 따른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우려가 좀 있다. 다만 이제 금년에는 수요가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채권 시장 내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채권형 펀드라든지 아까 외국인 채권 자금도 상당히 많이 유입돼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채권 자금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유입이 됐고 보험사와 연기금 등으로부터의 자금 유입도 꾸준히 발생하면서 수요 우위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다만 시장은 현재 밝혀진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년 이후 그러니까 21년, 22년, 23년 이때조차도 꾸준히 중장기적으로도 국고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공개된 이 두 가지 이슈 말고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거에 대한 우려도 약간 좀 가세한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채권형 펀드라든지 외국인 이런 채권의 주 매수 주체들의 수요가 앞으로도 견조하게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건 다 마쳤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